안녕하세요. 저는 이른을 바라보고 있는 여자입니다. 제 나이를 인생으로 치면 노을이 지기 시작하는 때라고도 하죠. 남편 일찍 보내고 혼자서 아들 키우면서 그동안 고생도 참 많이 했고 넉넉치 않은 살림이라 힘들 때도 많았습니다. 아들 대학 보내고 취업시키고 장가까지 보냈을 때 이제 제가 할 일은 다 끝났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홀가분하기도 했죠. 하지만 아들이 장가가고 나서 저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바로 며느리 때문이었어요. 요즘은 시집살이도 많이 없어졌다는데 저는 때 아닌 며느리살이를 하며 제 집에서도 며느리 눈칫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처음 아들이 결혼한다고 며느리를 데리고 왔을 때 정말 좋았어요. 며느리의 첫인상이 참하기도 하고 저희 아들하고도 참 잘 어울렸죠. 저한테도 싹싹하게 잘했고요. 한 가지 문제는 저희 집 형편이 넉넉지는 않다 보니 아들에게 집을 사주거나 도와주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들이 그 전에 휴대폰 관련 사업을 해본다고 해서 그나마 있는 돈은 그때 다 보태줬었는데 사업이 잘 안 됐거든요. 그 아들은 사업을 정리하고 지금 회사에 들어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생긴 사업 빚을 갚다 보니 따로 모아놓은 돈도 별로 없었습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당연히 아들 결혼한다는데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저도 한 번씩 아는 분 집에서 살림 도와주고 받아오는 돈이 전부였기에 도와줄 여력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따로 신혼집을 마련하지 않고 저희 집에서 함께 살아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여자들이라면 시어머니와 합가해서 살아야 된다는 게 싫었을 텐데 저희 며느리들에는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아들을 좋아하는구나 싶어 고맙기도 하고 또 그만큼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후 저희 집에서 다 같이 살게 되었어요. 저희 아들은 CCTV 설치하는 현장 일을 하고 있다 보니 출장이 굉장히 잦았어요. 한번 나가면 일주일 정도 안 들어올 때도 많았습니다. 며느리도 결혼 초반엔 회사 생활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 저와 같이 있는 시간이 길지는 않았어요. 저는 일이 있으면 나가고 아니면 집에서 주로 살림을 도맡아서 했죠. 며느리와는 끽해야 저녁을 같이 먹는 게 전부였고 식사 후에 며느리도 본인 할 일 하고 저도 방에 주로 있다 보니 마주할 일도 부딪힐 일도 별로 없었습니다. 같이 살아보니 결혼 전에 봤던 것만큼 곰살스럽고 애교 많은 며느리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무뚝뚝하고 좀 싸늘한 편이더라고요. 하지만 크게 상관은 없었습니다. 저도 며느리 시집살이 시킬 생각도 성격도 전혀 아니었고 오히려 없는 살림에 우리 아들과 결혼까지 해준 게 고마워서 더 잘 챙겨주고 싶었죠. 그런데 며느리가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하게 되면서 저와의 사이가 급격하게 삐그덕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갑자기 화장품과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일을 해보겠다며 요즘은 그런 거래야 돈을 잘 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니던 회사를 갑자기 그만두게 되었죠. 회사가 월급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는 곳이었는데 며느리는 그렇게 해서는 계속 돈을 못 모으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며 회사를 확 그만둬 버리더라고요. 저는 어련히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 내버려뒀는데 새로운 일을 시작한 며느리는 새로운 일에 대한 교육도 들으러 다녀야 되고 사람들도 만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없을 때는 집에서 주로 쉬고요. 그런데 집에 같이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부쩍 불편한 내색을 저에게 많이 하는 겁니다. 저희 집은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제가 쓰려고 하면 막 한숨을 내쉬면서 자기 빨리 나가야 되니까 빨리 쓰시라고 화를 내질 않나. 제가 청소한다고 방문을 열면 제발 노크 좀 하시라고 짜증을 낼 때도 있었죠. 어머님, 아무리 코딱지만한 집이라도 예의는 제발 좀 지켜주세요. 그렇게 문을 팍팍 여시면 어떡해요? 미안하다.
나는 청소기 좀 돌리려고. 어머님, 청소기는 나중에 돌리시면 안 돼요? 저 지금 중요한 통화해야 되거든요. 그래, 그럼. 며느리는 갈수록 노골적으로 불만이 가득해졌습니다. 집에서 찌개를 끓이거나 생선을 구우면 냄새가 난다고 툴툴거릴 때도 많았죠. 제가 같이 밥 먹자고 하면 자기는 살을 좀 빼야 돼서 샐러드를 먹을 거니까 알아서 먹으라고 하더군요. 당연히 설거지나 집안일은 손 하나 까딱 않고요. 저도 사람이고 명색이 시어머니인데 며느리 하는 행동이 당연히 좋게 보이진 않았죠. 하지만 또 한편으론 집단에는 돈을 좀 더 벌어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가 보다 생각하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버는 돈은 고사하고 쓰는 돈이 더 많았습니다. 집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택배만 쌓이더라고요. 뭐가 이렇게 많이 왔냐? 다 필요해서 시킨 거예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렇게 며느리는 톡 쏘아붙이면서 택배를 챙겨 가더라고요. 넓지도 않은 방 며느리가 주문한 화장품이며 건강식품, 생활용품들로 넘쳐났습니다. 저는 무슨 물건을 저렇게까지 많이 사나 걱정이 됐는데 다 필요해서 사는 거고 이렇게 해야 돈이 되는 거라며 오히려 저보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집이 코딱지만 해서 뭘 놔둘 데도 없네. 자, 어머님, 죄송한데 어머님 방에 제품 좀 놔도 될까요? 내 방에? 네, 어머님 방은 공간 남잖아요. 거기에 작은 서랍장 하나만 들여서 제품 좀 넣어둘게요. 나중에 다 쓸 일이 있어요. 그래라 그럼. 그렇게 나중에는 제 방에까지 물건들로 가득해졌습니다. 저는 저 물건들 값도 보통은 아닐 텐데 싶어서 아들이 왔을 때 물어봤고 아들도 걱정이 됐는지 며느리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저기 여보, 근데 이번 달 카드값도 엄청 나왔던데 이렇게 물건만 자꾸 사도 돼? 사도 되니까 사지. 원래 사업 초기에는 그렇게 하는 거야. 필요한 데 쓰고 팔기도 하고 또 회사에서 판매 실적만큼 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어련히 알아서 할까. 그렇지. 알아서 하는 건 아는데 물건이 너무 넘쳐나잖아. 엄마 방까지. 제품 많다고 어머님 방에서 못 주무시는 것도 아니고 좀 놔두면 안 돼? 아들은 알았다면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아들이 출장을 간 사이에 며느리는 심통난 얼굴로 저에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방에 제품 좀 놔둔 게 그렇게 불편하셨어요? 불편한 게 아니라 뭘 자꾸 사는 것 같아서. 다 필요하니까 사는 거죠. 뭘 모르시면서. 이렇게 해야 돈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치약이니 주방세제니 다 집에서도 쓰는 것들이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어머님은 며느리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성덕 씨 월급 뻔하고 저도 어떻게든 돈 좀 벌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머님 방에 물건 좀 놔둬서 불편하다고 그걸 성덕 씨한테 쪼르르 얘기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들 내 사이 안 좋아져서 어머님이 좋으실 게 뭐 있어요? 며느리는 본인 불쾌한 건 조금도 못 참겠다는 듯 저에게 곧잘 따지더라고요. 저도 명색이 내가 시어머니인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할 말 다 하는 건지 따지고 싶었지만 그냥 꾹꾹 참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며느리는 솔직히 저는 뭐 이렇게 아등바등 살고 싶나요? 남들은 결혼하면 시댁에서 집도 사주, 차도 사주, 잘만 턱턱 사준다는데 내 팔자야. 그러길래 저도 울컥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예, 성아야,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내가 애미로서 아들 결혼하는데 보탬이 안 된 건 미안한데 너도 이런 사정 다 알고 결혼한 거잖아. 이 정도일 줄 몰랐죠. 어머님은 내내 집에만 계시고 솔직히 어머님도 뭐라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밖에 보면 더 나이 드신 분도 일하시던데 정 안 되면 공병이라도 줍고 폐지라도 주우시던가요. 그러면서 제 방을 박차고 나가더라고요. 그날 제 기분이 정말 말도 못하게 참담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일하기도 힘들 뿐더러 가끔 일 도와주러 가던 집도 사정이 안 좋아져서
요즘은 못 가게 되었거든요. 시어머니이기 전에 어른인데 어떻게 저런 식으로 말하나 싶어 눈물이 날 정도로 서럽더라고요. 평생 고생하며 나름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내 집에서 며느리한테 들을 소리 못 들을 소리 다 들으며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고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아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하고 며느리는 사이는 좋았던 터라 괜히 제가 나서서 다툴 거리를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저 제가 참고 지내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참 쓸쓸하고 서러웠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그것을 보게 된 겁니다. 제가 시장에 갔다가 돌아오던 길이었어요. 아파트 앞에서 며느리가 웬 차에서 내리더군요. 누구 차인가 싶어서 다가가려는데 운전석에서 웬 남자가 내렸어요. 그러더니 며느리랑 담소를 나누는데 사이가 엄청 다정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손인사를 나누고 들어가는 겁니다. 딱 봐도 보통 사이 같지가 않아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집으로 들어가서 며느리에게 따졌죠. 얘, 너 지금 누구 차에서 내린 거니? 뭐가요? 내가 요 앞에서 봤는데 웬 남자 차에서 내리던데. 제 말에 며느리는 피곤하다는 듯 저를 보더군요. 저희 팀 팀장님이에요. 팀장? 네, 저분 덕에 저도 일 시작하게 된 거고요. 근데 어머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인상을 팍 찌푸리는 겁니다. 도리어 기분 나쁘다는 듯 내색하니까 저도 더 이상은 아무 말 못했죠. 하지만 그 후로도 며느리는 밤늦게 올 때도 많고 술을 진탕 먹고 올 때도 많았습니다. 가끔 방에서 통화하는데 오빠라는 말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로 며느리에게 한마디 하면 며느리는 도리어 난리를 치고는 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이렇게는 못 살겠다. 시집살이 너무 힘들다고요. 그러면 아들은 저에게 전화가 오고요. 엄마, 성아 좀 좋게 봐주세요. 저도 없는 집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그리고 너 성아 하는 일이 뭔지 정확히 알고 있어? 대충은 알아요. 이상한 일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아니 남자 팀장인지 뭔지 차에서 내리고 통화할 때 보면 오빠가 어쩌고 그런달까. 에이 그렇게 안 했대요. 엄마가 잘못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 팀장은 성아뿐만 아니고 다른 팀원들도 잘 데려다 준대요. 아들은 그러면서 무조건 며느리만 싸고 도는 겁니다. 자기 아내니까 싸고 도는 게 이해되면서도 그러면 엄마인 내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이나 싶어서 몹시 서운하더라고요. 정말 마음 같아선 내가 나가던지 아니면 아들네가 나가 살던지 둘 중 하나는 했으면 좋겠는데 여유가 많지 않으니 그것도 힘들고 참 힘들고 마음 안 좋았던 나날들이었죠. 그때 저에게 한 통의 전화가 온 겁니다. 제가 그때 다른 일이라도 구해보자 싶어서 아는 분에게 부탁을 해놓은 상태였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더군요. 일자리가 있다는 전화인가 싶어 냉큼 받았는데 뜻밖의 얘기를 하더군요. 안녕하세요. 강효심님 전화 맞습니까? 아, 예. 제가 강효심 맞는데요. 아, 번호를 이제야 제대로 찾았네요. 저 혹시 강명호 씨 아십니까? 저는 갑작스런 그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강명호라니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이름이 전화기에서 나온 거였거든요. 거의 평생을 가슴에 묻어두고 산 이름인데 갑자기 그 이름이 나왔으니까요. 강명호, 그는 저의 친오빠였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어릴 때 헤어져야만 했던 친오빠요. 오빠는 그때 15살이었고 저는 10살이었어요. 아주 어렸던 때였죠. 오빠는 아들이 없던 아버지 친구네 양자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미 그 집에 딸이 여럿 있어서 아들만 있었으면 했다더군요. 그래서 저는 같은 지역에 살던 이모네 집으로 가서 살게 되었고요. 그런데 그 후에 아버지 친구분이 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는 보러 오기 힘들 것 같다고 그러더군요.
오빠는 자기가 어른이 되면 꼭 저를 보러 한국에 오겠다고 울었고 저도 기다리고 있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듬해 이모네 집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그렇게 오빠와는 연락도 없이 생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기억조차 희미한 아주 어렸을 때의 일이지만 그래도 오빠를 분명히 기억하고는 있습니다. 저의 하나뿐인 친오빠니까요. 한 번씩 오빠를 떠올리면서 어디에서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립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했지만 너무 많은 세월이 흘러버려서 이제는 그냥 없었던 사람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왔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저희 오빠의 이름이 튀어나온 겁니다. 머나먼 기억 속의 조각이 갑자기 튀어오른 느낌이었죠. 예, 압니다. 저희 오빠예요. 저 아주 어렸을 때 헤어졌던. 그런데 전화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아, 저는 강명호 사장님 직원입니다. 강명호 사장님께서 동생분을 예전부터 수소문해서 찾으셨어요. 이렇게 드디어 전화통화하게 되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예? 오빠가요? 세상에, 저희 오빠 잘 지내나요? 예, 그럼요. 저 강효심님은 사는 지역이 어떻게 되시나요? 괜찮으시면 자리를 마련해서 사장님과 직접 만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오빠를요? 아, 좋죠. 세상에. 저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제가 사는 지역을 알려줬고 다음날 저희 사는 동네 쪽으로 오빠가 오시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약속 장소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 보니 나이가 많이 든 이제는 허연 머리에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한 오빠가 문으로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몇십 년의 세월 속에 이제는 할아버지가 되어버렸지만 그래도 분명히 저희 오빠가 맞더라고요. 그 선한 눈매와 다정한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저는 오빠를 보자마자 손을 붙잡고 애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사실 오빠를 기다리는 동안은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알고 보면 사기꾼 그런 건 아닐까? 진짜 오빠는 맞을까? 몇십 년 만에 보는 건데 참 어색도 하다라는 여러 생각들이요. 그런데 오빠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그런 생각은 싹 없어지고 그저 반갑고 기쁘기만 하더라고요. 살아생전 결국 보는구나 싶기도 하고요. 그렇게 오빠와 한바탕의 눈물바람 끝에 저희는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효심아, 너는 어째 그대로냐? 아이고 오빠, 그대로라니요. 쭈글쭈글 할머니가 다 됐는데. 할머니는 무슨 단발머리하고 생글생글 귀엽던 그때랑 다를 거 하나도 없다 내 눈엔. 이제 다 늙었죠. 오빠나 나나. 그래도 오빠는 신수가 환하네요. 우리가 다 이렇게 늙어서 보게 될 줄은 몰랐네. 그렇지? 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렇게 오빠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오빠를 양자 삼으셨던 아버지 친구분은 사업 때문에 외국으로 가게 되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사업이 사기 같은 거였고 그 사업을 알선해준 동업자도 사기꾼이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모든 재산은 다 정리하고 넘어간 거였다 보니 아버지 친구분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려서 힘들게 외국에서 생활을 하셨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 오빠도 외국에서 고생 많이 하면서 살았다고 했고요. 아버지 친구분은 그 나라에서 고된 일 하시다가 병까지 얻으시는 바람에 나중엔 오빠가 거의 가장 노릇을 하며 그 집 식구들을 먹여 살렸다고 했습니다. 저 키워주셨던 이모가 너네 오빠는 부잣집 양자로 들어갔으니 외국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 거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오빠도 저 못지않게 정말 힘들게 살아왔던 거였죠. 그것도 말도 잘 통하지 않는 머나먼 나라에서요. 그래도 오빠는 그 가족들을 정말 자기 가족처럼 생각해서 결혼도 안 하고 열심히 일하며 가족들 다 부양했대요. 누나들 시집가는 것도 다 도와주고요. 그러다가 늦은 나이에 오빠도 현지 여자와 결혼을 했고 사업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 사업이 현지에서 꽤 잘 돼서 지금은 돈도 많이 벌었고
아들에게 사업체 넘겨주고 관리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늘 마음 한구석에 다시 한국으로 가서 저를 찾고 싶었는데 상황이 먹고 살기 바빠서 그럴 수가 없었다고 눈물을 훔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여유가 생긴 뒤에 저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생각처럼 쉽지가 않았다면서요. 저희 이모네도 워낙 지역을 많이 옮기면서 이사를 다녔었고 저도 결혼 후에 아예 따로 살았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오빠는 머나먼 타국에서 살면서 마음 한켠엔 마냥 어리기만 하던 제가 그렇게 눈에 밟혔다고 했습니다. 눈칫밥 먹고 살지는 않는지, 몸은 건강한지, 결혼은 했는지 하면서요. 이제 와서 찾아서 미안하다고 하는데 저도 눈물만 나더라고요. 이제라도 저를 찾아줘서 고맙기만 했거든요. 그렇게 오빠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지금은 며느리와 아들과 같이 산다고도 했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한번 소개시켜 줄게요. 그럼 나도 봐야지. 내가 삼촌인데. 아니면 이참에 저녁 우리 집에서 먹고 가요. 아이고, 갑자기 그렇게 배를 끼치면 되나? 아니에요. 뭐 대단한 음식은 없어도 내가 한 끼 오빠 차려주고 싶어서 그래요. 오빠는 며칠 뒤면 다시 원래 있던 나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전에 꼭 제 손으로 밥을 차려서 한 끼 대접하고 싶더라고요. 오빠는 알겠다고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대화를 하고 오빠 차를 타고 가기로 했어요. 차가 아주 멋지더라고요. 거기다가 오빠 일 봐주는 분이 운전도 해주신다고 기다리시더라고요. 오빠 성공했네. 차가 아주 좋아. 세상에 기사분도 있고. 우리 강 부장, 현지에서 우리 회사 일 봐주는 친구인데 내가 한국 올 때 같이 와. 효심이 너도 이 친구가 찾은 거야. 전화 주신 분이 이분이구나. 그렇지. 이 차는 내가 한국 올 때마다 쓰는 차야. 필요하면 네가 써. 아이고 농담은 나 운전도 못해요. 그렇게 가는 길에 잠깐 시장에 들러 장도 봤습니다. 제가 꽃게탕을 잘 끓이기 때문에 꽃게탕을 해주고 싶었거든요. 핏줄이 뭔지 몇십 년 만에 만난 오빠지만 마치 어제도 만난 사이처럼 아주 편하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집으로 왔습니다. 여기서 사는구나. 너무 작고 누추하죠? 무슨 소담하고 깔끔하다 야. 여기 앉아서 기다려요. 저는 이것저것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해보니 전화를 받지 않아서 저와 오빠랑 식사를 하고 있었죠. 아들은 출장 갔는데 내일 오거든요. 오면 보고 돌아가세요. 그래야지. 효심이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다 보여줘. 그렇게 한창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현관문 소리가 들리더니 며느리가 들어오더군요. 우리 며느리 왔나 보네. 저희 오빠도 반가운 얼굴로 일어나셨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술에 취했는지 얼굴이 벌개진 채로 들어와서는 저희 오빠를 보고 움찔 놀라더라고요. 누구세요? 너 왔니? 이분은 어머님! 갑자기 저를 노려보는 겁니다. 연애하세요? 아니, 그 나이에 연애하시냐고요. 하시는 건 알아서 하는데 무슨 집까지 남자를 데리고 들어오세요. 여기 어머니 혼자 사시는 집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완전 어이없다는 듯 저와 오빠를 보는 겁니다. 뭐라고? 밥까지? 내가 진짜 미쳐. 이 좁은 집구석에 남자까지 데리고 들어오시냐고요. 진짜 내가 나가는 채 해야지. 며느리의 무례하고 버릇없는 말에 저희 오빠도 화가 나서 얼굴이 시뻘개지더라고요. 얘, 너 말 다 했니? 내가 내 집에 내 손님 데리고 오는데 네가 뭔데? 어머님 혼자 사시는 집 아니잖아요. 밖에서 식사하시면 되지 굳이. 성덕 씨도 어머님 이러시는 거 알아요? 이분 우리 오라버니셔. 나 10살 때 헤어진 우리 오라버니. 네? 제 말에 며느리는 더 어이없는 표정을 짓더군요.
갑자기 무슨 그런 말 없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잖아. 그런데 제 말에도 며느리는 저희 오빠를 기분 나쁘게 위아래로 보는 겁니다. 확실해요? 돌려내시는 거 아니고요? 기가 막히다 못해 화가 나더라고요. 아무리 술에 취해도 그렇지 할 말 못할 말 구별도 못하고 뭐 하는 짓인가 했어요. 저희 오빠는 더 화가 나셨더라고요. 효심아! 예, 오빠. 얘가 네 며느리야? 예. 이봐요, 조카 며느리. 그쪽은 기본 예의도 없어? 시어머니 친오빠라는데 말하는 꼬라지가 그게 뭐예요? 오빠의 불호령에도 며느리는 코웃음 치더니 무시하고 그대로 방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오빠 보기에도 어찌나 민망한지 오빠가 너무 기막혀 하는 걸 제가 겨우 말렸습니다. 아니 뭐 저런. 효심아, 네 며느리 왜 저 모양이야? 원래 저래? 너 이런 취급받고 같은 집에 살았어? 애가 술에 좀 취해서 편들 걸 들어. 세상에 뭐 저런. 너네 아들은 알아? 오빠, 일단 진정 좀 하세요.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 한들 시어머니기 전에 어른 아니야. 근데 어른한테 저렇게 한다고? 어디서 배워먹은 거야? 오빠가 화를 내시자 며느리도 나와서 따지더라고요. 저 언제 봤다고 야단치세요? 뭐야? 어머님, 언제까지 이렇게 있으실 거예요? 저 몸도 안 좋고 좀 쉬고 싶거든요. 아니면 제가 나가드려요? 아, 차라리 제가 나갈게요. 아, 지겨워 이놈의 집구석. 그러고선 며느리는 가방을 들곤 획 나가버리는 겁니다. 저희 오빠 기막혀 죽으려고 하고 저는 민망하고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오빠는 뭐 저런 게 다 있느냐 난리가 나셨고 저는 겨우 오빠를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빠의 닥달에 결국 그간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은 오빠는 더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아니 결국 네 집에 얹혀 사는 거 아니야? 네 아들이나 네 며느리나. 뭐 같이 사는 거죠.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얹혀 사는 거지. 그런 주제에 저런 식으로 굴어? 괘씸한. 나도 뭐 같이 사는 게 편하지는 않은데 어쩌겠어요. 당장 나가라 그래. 니네 아들 내외 알아서 살라 그래. 나도 마음 같아서 그러고 싶은데. 너는 예전에도 그렇게 마음이 약하더니 이 나이 먹고도 그렇게 물러터졌냐? 좋아. 그러면 이 집 너네 아들 줘. 그리고 네가 나와. 내가 나오면 어디서 살아? 내가 이 근방으로 구해줄 테니까 걱정 말고 나와. 아우 됐어요. 되긴 뭐가 돼. 이제 내가 그렇게 해줄 형편 되니까 내 말대로 해. 그리고 너 거기서 혼자 너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괘씸한 것들. 아들이고 며느리고. 오빠는 그렇게 출국까지 미루고 제가 살 집을 알아봐 주었죠. 그렇게 찾아준 곳이 평수도 훨씬 크고 편의시설도 잘 되어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제가 혼자 살기엔 부담스럽다고 해도 극구역에서 살라고 하더라고요. 집값과 관리비니 공과금이니 일체 신경 쓰지 말라면서요. 오빠가 너무 성하기도 했지만 저도 같이 사는 게 너무 힘들었던 때라서 차라리 잘 됐다 생각하며 이사하기로 했죠. 그렇게 제가 이사한 집을 아들과 며느리도 우겨서 와보게 되었습니다. 집을 둘러본 며느리는 갑자기 저와 오빠에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무례하게 해서 죄송했습니다. 갑자기 어머님이 모르는 남자분을 집에 데리고 오시니까 저도 예민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이 워낙 순진하시다 보니 사기 이런 것도 잘 당하실 것 같고 며느리로서 염려돼서요. 며느리의 말에도 저희 오빠는 아무 대꾸 없이 며느리와 아들이 온 김에 식사나 하자고 하면서 근처 식당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며느리가 그러는 겁니다. 어머님, 근데 어머님 혼자 사시기엔 평수도 너무 크고 좀 적적하시겠다. 청소하시기도 힘들 것 같고. 그러면서 은근히 밑밥을 까는 겁니다. 이 집이 좋으니 자기들이 차지하고 싶어 슬금슬금 수작을 부리는 거였죠. 그 말에 저희 오빠가 수저를 탁 내려놓으시더니
따끔하게 말하시더군요. 성덕아. 예, 삼촌. 내가 몇십 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긴 했지만 네 삼촌인 건 맞지? 예, 그럼요. 당연하죠. 그러면 내가 네 삼촌으로서 얘기하마. 지금 집 마음 같아서 너네 엄마 소유로 주고 싶은데 그러면 또 순하고 착한 니네 엄마가 아들 내외한테 쏙 뺏길까봐 그렇게는 못하겠다. 오빠의 말에 분위기가 쎄해졌고 며느리도 굳은 얼굴로 그러더라고요.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저희가 뺐다니요. 조카 며느리, 지금 사는 집도 엄밀히 따지면 내 동생 집이야. 자식이든 뭐든 어쨌든 내 동생 집에 성덕이 너랑 조카 며느리 그쪽하고 얹혀 사는 거야. 그건 잊지 않았겠지? 얹혀 살았다뇨. 저희가 어머님 모시고 사는 거죠. 그 생각이 틀려먹었다고. 모시긴 뭘 모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때 내가 들렀을 때 시어머니 대하는 거 보니까 아주 글러먹었더만. 오빠가 호통을 치자 며느리도 분한 얼굴로 암소리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빠는 저희 아들에게도 뭐라고 했습니다. 성덕아, 너도 그러는 거 아니다. 타지에서 힘들게 일하고 돈 버는 거? 그거는 기특해. 그치만 너 이만큼 키워주고 결혼까지 시켰으면 너네 엄마 할 일 다 한 거다. 그러면 네가 알아서 살아야지. 엄마 집에서 얹혀 살면서 네 아내 되는 사람은 엄마한테 할 말 못할 말 구별도 못하고 막대하질 않나. 너 그런 거 몰랐냐? 아들은 아무 말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더라고요. 참 너무들 한다. 내가 그나마 돈이라도 있으니 나한테 이러는 거겠지. 앞으로 알아서들 살아. 나이든 엄마 등에 그만 빨대 꽂고. 나는 생각 같아선 원래 살던 집도 팔아버리고 너네 엄마 챙기라고 하고 싶은데 너네 살 집은 놔둔다고 해서 나도 참는 거다. 집 한 채 도와줬으니까 거기서 알아서들 살아. 너네 엄마는 내버려 두고. 알았냐? 오빠의 호통에 저희 아들은 죄송하다고 한숨 쉬고 며느리는 못 참겠는지 씩씩대다 나가버리더라고요. 정말 끝까지 예의 없고 버릇도 없고 아들도 그 모습에 죄송하다고 사과하더라고요. 저는 오빠가 저 대신해서 그렇게 화를 내주니 그렇게 속 시원하고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오빠가 있다는 게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오빠는 제가 살 집과 더불어 필요한 일에 쓰라며 카드와 통장까지 놓고 가셨어요. 종종 한국에 올 때마다 보자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조만간 오빠 사시는 곳에도 관광 겸 놀러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가족들도 다 보여주고 싶다고요. 그렇게 저는 오빠가 마련해준 집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은 자기가 무심했다고 죄송하다고 하면서 저보고 이 집에서 편하게 잘 사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식사 자리가 있고 몇 달 뒤에 아들에게 들어보니 며느리와 이혼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며느리 하는 일도 순 다단계라 번 돈보다 쓴 돈이 더 많은 데다 그 팀장이라는 남자랑은 외도까지 저지른 것 같다고 하면서요. 아들도 마음고생 많이 한 것 같아 이혼이든 뭐든 네가 원하는 대로 잘 마무리하라고 해주었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겠다고 하면서요. 며느리 구박당하면서 내 집에서도 찬밥 신세 당했던 제가 몇십 년 만에 찾아온 오빠를 만나면서 이렇게 팔자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달라질 것도 기대할 것도 없는 나이라 생각했는데 또 이런 일이 생기니까 참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구나 싶기도 하네요. 오빠 덕분에 좀 더 여유를 갖고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만간 오빠도 보러 가 오빠네 가족들도 만나려 합니다. 외국에 나가본 적이 없는데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을 것 같기도 하네요. 뒤늦게 하고 싶은 것도 할 것도 많아져서 더욱 좋은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나마 좀 더 나를 잘 보살피고 보듬으며 그렇게 남은 인생도 알차고 재미있게 잘 살아가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